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총재 보니까 한 8억 이상 지급을 받았는데 선거 비즈니스 차원에서 네. 그 급조된 당이고 독식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온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선관위가 참 할 말이 없는 게 저런 위성정당 등록도 선관위가 다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의원들 막 꺼주기 식으로 보내고 이렇게도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해서 이제 몇십억씩을 받고 막 이런 부분들이 바꿀 방법은 없을까? 21대 국회에 들어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선거법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총선이 본격화해서 이 국고 보조금이 정당에 지급이 됐습니다. 한 12개 정당이 그 혜택을 받는데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을 정당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가장 많이 지원을 받은 정당은 이제 민주당이 제일 많고요. 한 121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한 115억 정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섭단체가 4개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통합당, 또 민생당, 또 미래한국당 이렇게 거기 절반을 뚝 잘라서 한 전체가 440억인데 한 220억 정도를 그 4개 정당의 4분의 1씩 이렇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뭐 득표율이라든지 의석수라든지 기타 등등에 따라서 이제 배분을 했습니다. 이 법에 그렇게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이 뭐 보니까 국가혁명배당금당 이 허경영 씨, 허경영 총재 뭐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출마해서 보니까 한 8억 이상 얼마에 8억 4,200만 원? 네. 이렇게 지급을 받았는데 네.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논란거리가 좀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성 후보를 77명을 공천을 해서 77명? 네, 30%를 넘겼어요. 30%를 넘겼다. 그래가지고 이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도입된 네. 이 여성 추천 보조금 네. 이걸 갖다 이제 8억 원이 넘게 받았는데 싹쓸이를 했군요. 사실은 30% 넘는 정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도 권고적 당론으로 아니 정의당이나 통합당에서 좀 30% 넘기지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의당도 당원 당규상 네. 30%를 공천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그 지역 전체가 공천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당원 당규상은. 예. 근데 이제 특례를 항상 도입하죠. 왜냐하면 30%를 저희가 그 여성 후보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천하고 싶어 해도 실제 그렇게 비율이 잘 안 돼요. 사람이 구하기가 어렵군요. 비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사실은 여성 친화적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네. 30%를 채우는 경우는 시도당별로 나누면 극히 드뭅니다. 이번에 경기도당만 유일하게 채웠어요. 네. 후보자들 중에 30%를. 근데 사실은 국가혁명배당금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도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은 정당 중에 하나일 텐데 굉장히 많이 빠짐없이 했죠. 다 후보를 그렇죠, 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 지역의 예비 후보가 심지어 뭐 4명, 5명까지 등록한 지역도 1000명 이상 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조금 따먹기 네. 공천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공천된 후보들을 보면 뭐 굉장히 사실은 부적절한 전과 네. 공직 후보로 나서기에 네. 특히 뭐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이런 어떤 전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는 일종의 이제 허경영 씨의 비즈니스 선거 비즈니스 차원에서 네. 그 급조된 당이고 선거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성 공천을 30%를 넘김으로 해서 그 보조금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를 독식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온 거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저는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어가니까 네. 그 정의당이랑 그 허경영 씨 국가혁명배당금당이랑 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파트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 지역구 출마자를 찾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예. 그 돈도 좀 빵빵한 것 같은데 여기가 네. 근데 정의당은 또 비례대표 후보들은 나와 있지만은 그렇기 네. 때문에 연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정책적으로도 일치하는 부분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허경영 어떤 면이 씨가 그렇습니까? 혁명적인 배당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거의 1억 원씩 뭐 주는 걸로. 예. 근데 정의당도 20세만 되면 3천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의원 확장을 이쪽으로 해보는 게 왜냐면 민주당보다는 좋은 친구일 것 같아요. 이게 뒤통수를 안 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아니 허경영의 그 1억 원하고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를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는 상당한 이론적 아니요, 허경영 씨의 공약들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정책적 이 토론을 통해서 나온 공약을 네.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는 매번 선거에 이런 식으로 선거 비즈니스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대선도 여러 번 출마했잖아요. 네, 그동안에. 그렇죠. 한동안 또 이제 피선거권 박탈로 인해서 선거 출마를 못했었는데 실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을 따라다니는 약간 신도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리더라기보다도 일종의 이제 사이비 종교의 네. 교주 같은 아, 이제 그런 식의 이 아우라를 이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따라다니는 분들이 이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 뭐 비슷하게 네, 그런 얘기죠. 면모가 네.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사는 것도 보면 무슨 궁이에요. 이분 사는 곳에 그 별칭이.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그런 면이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을 따라다니는 분들은 도대체 동기가 뭘까? 이 점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네. 도대체 이분이 어떤 그 비전을 주길래, 내지는 어떤 편익을 주길래, 뭐 비전을 못 주면 어떤 편익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팬클럽 같은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그리고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 이 국가혁명 배당금당 출마한 후보도 보면 지역에 출마하는 시의원만큼도 지역적인 활동이나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툭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들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까?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이준석 최고위원 어쨌든 현행 법적으로 봤을 때 선관위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법적으로 봤을 때 수치로 30% 이상 여성을 공천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준다.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 어떤 허점, 이 수치로만 딱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뭐 그런 측면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을까요? 저는 뭐 허점이라고는 생각되지만은 그러니까 애초에 이 조항을 만들었을 때는 네. 수치적으로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면 정치 개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네. 근데 수치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량 미달의 후보가 나온다든지 네. 전혀 내실에 있어가지고는 뭐 칭찬할 구석이 없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사실 수치적 목표를 세운 게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성 정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물론 모든 정당이 고민을 하겠지만은 여성 정치 활성화라는 것이 과연 할당제만으로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수치적 권고 사항들이 많은 것만으로 될 수 있겠느냐. 네.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호순번제라고 하죠. 비례대표 홀짝홀짝 이렇게 여성 예, 하는 것들. 정해져 있죠.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여성계가 굉장히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또는 그래서 이제 관철을 시킨 측면이 있는데 네. 지금은 여성계 내부에서도 약간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냐면 그 훌륭한 여성 자원들이 사실 지역구를 준비하는 것과 비례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뭐 정당별로 제한된 숫자의 비례 후보 선발전에 뛰어들어가지고 지역구 준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과연 그 여성에게 있어서 정치적 진출 모델로 하나 확립된 비례대표 여성 의원이 된 다음에 지역구 네. 잘 받아서 옮기는 경우 뭐 이게 저는 그 이제 좀 깨져야 되는 방정식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보면 어쨌든 이번에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나 더불어시민당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꼼수다 굉장히 비판이 거셌지 않습니까? 이 지금 국가혁명 배당금당 여성 출마자 이 30% 룰에 따라서 8억 4천만 원 정도를 받은 거 이것도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꼼수라고 봐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선관위가 참 할 말이 없는 게 저런 위성정당 등록도 선관위가 다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요건을 갖추면 뭐 선관위로서는 그리고 다른 이제 이게 등록이라는 게 일종의 행정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지금 네. 다 각하된 상황이에요. 네.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네. 했기 때문에 법원이. 그래서 저는 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네. 도입한 이거에 집중해서 논의를 해왔는데 그게 큰 줄기라고 하더라도 여타의 선거제도의 허점을 좀 보완하는 네. 이제 그런 논의가 이 21대 국회에서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지금 선거운동의 방법과 관련된 규제를 보면요. 지금 사실은 우리 선거법은 거의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지한 것 빼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법에 일일이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선거 때 사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고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선거법 위반이 되고 의원직 날아가고 그러죠. 지금 이제 가가오 방문 같은 경우에 우리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 그 민주주의 선진국들 보면은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가가오 방문을 허용해요. 그게 사실은 유권자들과 좀 더 긴밀하게 만나서 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선거운동의 방법을 제한해 놓으니까 뭐 그냥 큰 틀에서의 정당 선거, 이 두 개의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정당 선거, 구도 선거, 내지는 이미지 선거. 사실은 그 지역에서 주민세도 한번 안 내보고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으로 와가지고 그 지역 차원의 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
이런 후보들이 큰 당 당의 검증 받아가지고 간판만 유권자들이 달고. 아무 검증 토론도 거부해요. 예. 저희 지역에 있는 이 양당 후보도 다 토론을 거부했습니다. 원래 오늘 저녁에 예정돼 있었는데 아하. 왜냐하면 토론해봐야 이 사람들은 지역 현안을 모르거든요. 단독 연설을 하면 되잖아요. 거부하는 겁니다. 연설을 해요. 그래서 연설을 하잖아요. 이거 토론해봤자 득될 게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부하는 거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는 최적화된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정의당은 21대 국회에 들어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보완뿐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이게 20년 됐거든요. 이 선거법이 만들어진 지 흔히 오세훈법이라고 이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선거법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도 좀 효과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 그러니까 저희랑 손잡고 중대선거구제 하자니까요. 그러려면 정의당이 의석을 참 많이 얻어야 될 텐데 그죠 여러 가지로 이번에 연동형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라 아직 선거 안 끝났습니다. 예. 일단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어쨌든 선관위가 국고 보조금을 주면서 민주당이 제일 많이 받고 미래통합당 받고 뭐 민생당 등등 받고 미래한국당이 61억 정도를 받았잖아요. 이게 막판에 의원들 3명 정도 가면서 교섭단체가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게 국민 세금으로 정당 정치의 활성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의원들 막 꺼주기 식으로 보내고 이렇게도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해서 이제 몇십억씩을 받고 막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법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 해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꿀 방법은 없을까? 저는 근데 이번에 이 미래한국당에다 의원을 많이 파견하는 문제는 네. 저는 뭐 예를 들어 저도 당의 지도부로 있지만은 그 기호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겠는데 네. 어차피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고 그다음에 그 당의 득표력이라는 것이 자체적인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미래통합당 이전된 표들이 대부분인데 저기에 선거 보조금이 더 많이 가야 되니까 의원을 20명 넘게 옮겨야 된다라는 주장을 도대체 누가 한 거냐. 네. 제가 이걸 강하게 비판했던 게 뭐냐면은 네. 그 위성 정당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꾸린 거라면 저는 그 제도나 방식에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럼 진짜 위성이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기가 만약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주면 국고 보조금 60억 뭐냐? 받아가지고 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손학규 대표가 같은 사람 하나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그 생각하는 분들은 안 흘러갈 거다. 예? 안철수 대표가 그때 미국 가면서 손학규 대표를 사실상 관리자로 앉힐 때는 내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지 생각하고 나왔겠지만은 그 사이에 손학규 대표가 다 장악했잖아요. 뭐 제대로 장악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히려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 쳐내린 모양새로 갔잖아요. 이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미래한국당이라는 곳에 20명씩 의원을 파견해주고 네. 예? 그런 거기- 부분에 굉장히 비판적이군요. 그거는 저는 누가 낚인 건지 모르겠는데 또 낚였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보면. 박 의원 어떻게 봅니까? 이런 결국에는 이게 이게 이제 국민 세금인데 의석 훔치기에 이어서 네. 세금 훔치기에 나선 거죠. 네. 의원들 꽂아가지고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들로 절반을 배분을 하니까 그걸 노리고 사실은 의원 꽂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정당 정치를 너무 희화화시키는 저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보고요. 네. 결국 이제 선거제도를 이런 방식으로 지금 무력화에 나선 건데 선거 끝나고 나서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완할 때 일종의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정당의 민주적인 어떤 목적과 운영에 위배되는 이런 유사정당 내지는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정당법과 선거법의 공이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 들어가 봤어요. 그 선거 앞두고서 10대 그 정책 의제를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선관위 등록할 때. 예. 지금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미래한국당 전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이 아닌 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은. 선거 앞두고서 선관위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10대 어젠다가 없어요. 그 제출 안 하면 뭐 제재 없습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 제재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공보물이 나왔는데 지금 비례 공보물도 지금 더불어시민당 것만 제가 봤는데 그냥 이해찬 대표하고 찍은 사진하고 우리는 민주당과 함께 간다는 슬로건밖에 없어요. 예.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선거가 이렇게 해서 의석을 그런 위성정당들이 차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두고두고 우리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겼다는 면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가 될 거다 이렇게 아니 생각해요. 근데 이 제도를 만든 게 누구냐고요. 그게 뭐 정의당이 만들었나? 정의당이 만들었지. 정의당은 막판에 존경하는- 의석이 작아가지고 끌려다녔죠. 존경하는 심상정 대표께서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는데 우리가 하는 대로 100% 연동형을 했으면 이런 꼴이 안 났죠. 예, 여하튼 이 총선 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쩐의 전쟁, 돈의 전쟁 마쿠를 짚어봤습니다. 이게 뭐 정당을 창당하는 과정도 국민들이 보기에 참
볼성사납게 창당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이 국고보조금을 또 타가는 모습도 참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 국민들이 이 정치에 대한 불신, 냉소를 더욱더 키우는 이른바 이 막장 정치의 현실을 현재 여야 정치권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과연 새로 출범할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좀 더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좋은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박원석 정책위 의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들었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